성인 2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제 암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서워. 암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암과의 동거 시대. 하지만 암 무섭죠. 끔찍하죠. 설마 나한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수술이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암을 두려워만 할 뿐 암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한국인들. 미국 의사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차례나 뽑히셨던 분이 계세요. 암에 세계 대해서 최고 명의에게 듣는 해도 암 대처법. 이렇게 진짜 그 정도로 났구나. 오. 미국 환자들은 만성병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그가 알려주는 한국인이 알아야 할 암 생존 방법. 걸리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상당히 병기가 깊은 것 같다. 사기로 갈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암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한 황미선 몸씨. 뭘까? 우엉? 도라지? 지천에 채이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뭐지? 먹으면 그녀의 암 극복을 도운 이것의 정체는 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나는 몸씨다에서 알아봅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안녕하십니까.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저희는요 명의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 의사입니다. 근데 미국 의사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차례나 뽑히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암 치료의 선진화를 이끈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의사와 함께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건강 정보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2번의 암 그리고 또 치료 기간 하지만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연기자 하미애 씨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한미애입니다. 제가 2번의 암을 겪고 나니까 정말 건강처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연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잘 좀 보셨습니다. 네. 야, 한 분 더 와 계시는데요. 아, 대체 이 양반은 누구세요? 이 방송에 마스크 쓰고 출연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아요. 누구시요?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음악 주세요. 본인이 이렇게 음악. 와, 가수시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어머. 태연을 본 일이 조용필이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을 이런 뚱뚱한 하이에나가 아니라 뭘 먹고 이 하이에나는 이렇게 살이 쪘을까. 나는 이 뚱뚱한 하이에나보다 이런 날씬한 하이에나가 용씨가 내가 누군지 알겠니? 아니 변우민 씨 누굴 것 같아요? 남들 어떻게 하나? 안녕하시오. 내가 부탁해 이덕한 신줄 알았지?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 내가 최주공이라고 생각하는 용씨가. 나는 정은아 씨를 사랑해요. 어머, 뭐야. 나는 정은아 씨를 사랑해요. 어머, 뭐야. 고맙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데뷔했을 때는 E.T. 탈을 쓰고 데뷔했거든요. 정말요? 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가면을 쓰고 제 얼굴 가리고 등장을 했는데 신인의 자세로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주제가 말이죠. 이것에 지난 10년간 발병률이 79%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이 질환으로 사망한 분이 7만 6천 명이에요. 한 해만 7만 6천 명의 분이 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질환의 발병률을 보니까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1.3배입니다. OECD 그 평균치와 비교할 때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딱 10년만 지나면 성인 2명 중에 1명은 이 질환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두려운 그 예측이 수치로 나와 있다는 건데요.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 그리고 사망 원인 1위.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몸신 주제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암 명의에게 듣는다. 암 동거시대 한국인의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암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명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암에 관한 보다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데 이제 암과의 동거시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러분 이 말을 실감할 때가 있으신가요? 야, 그럼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또 암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모두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또 간암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아버님만 62에 돌아가셨고 60을 못 넘기셨어요. 그래서 단명을 하셔가지고 나 또한 암을 피해갈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러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렵죠. 네. 근데 오늘은 나와주신 명의께서 아마 조금도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그 함예 씨는 사실 2번이나 암을 또 겪으셔서 그야말로 암과의 동거를 하셨던 건데. 근데 내가 유방암이었었는데 원래 이제 저희 엄마가 먼저 가슴에 뭐가 잡힌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왜 지금 오셨어요? 지금 한참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죽는 줄 알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더라고. 엄마 모시고 왔는데 막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제가 건강검진 시기가 돼서 네.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머 이거 뭐야 도대체. 며칠 사이에 모녀가 같은. 그래서 엄마가 나이가 1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하셨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오히려 더 건강해. 아이고 다행이네. 근데 정말 앞에서도 왜 우리나라 그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암과의 동거시대 이거는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암의 생존법 이 말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한국인의 생존법이면 그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생존법이 틀려요? 틀릴걸요 아마? 날카로우십니다. 날카로우십니다. 예. 나는 내가 질문을 하고도 깜짝 놀랐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암과의 동거시대고 한국인의 생존법이란 말이죠. 조금 생소한 낯선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 설명 오한진 박사님께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의 암센터가 2027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성인 2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할 거라는 아주 무서운 예측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다고만 생각할 뿐 암이 도대체 뭔지, 맞아. 암이 왜 생기는지, 암을 이기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가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직 그 정보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과의 동거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암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할 수 있는 이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인으로서 암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공부를 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측된 통계를 보면서 참 두려워지는 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몸신 가족이 10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이제 암일 수 있다는 5명은 이제 암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무서워. 이런 숫자를 한번 실감나게 생각을 하면서 암과의 동거 시대 과연 이 해법은 없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명의 중에 명의 몸신을 다 같이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미국 의사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된 암 분야 최고 권위자.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전 세계 암 환자들을 돌봐온 오늘의 주치의. 백의학 전문의 김우신 의학 박사. 명의 중에 명의. 의학계 대부라고도 불리고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돼서 화제가 되는 분이십니다.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변해져야 될 텐데 한국인을 위해 나섰다. 한국인이 알아야 할 암 생존 방법.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의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김희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다 참여 신청을 또 하셨거든요. 그럴 만큼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진환 기자께서 네.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암센터죠. MD 앤더슨에서 35세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돼서 화제가 됐던 분이십니다. 특히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암 진단이라든지 암 치료를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셔서 핵의학계에서 선구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공로로 미국 의사들이 직접 선정한 미국의 최고 의사에 무려 11차례나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연구서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많은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시죠. 이분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환 교수나 연수를 간 대학원생 또 교환 교수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간살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의학계 대부라고도 불리고 한 4,500명 정도 되는 이 후학들이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너무 바쁘신 분인데 한국에서도 올 가을에 들어오셔서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우리 몸신이 어떤 프로입니까? 그 틈새 시간을 딱 찾아서 저희가 오늘 여기로 모시고 왔습니다. 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박사님 그 한자가 본명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학의 신, 그래서 이신. 건강하신지요? 네, 제 나이가 지금 75인데 와우. 뭐 보기에도 아마 젊게 보이는 뭐 어떻게 지금도 강의를 2~3시간 계속 서서 해도 뭐 지장이 없으니까요. 정말 막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을 쭉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암 권위자 중에 정말 최고의 권위자시지 않을까.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는 몸신이다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건강 문제, 특히 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좀 변해져야 될 텐데 그런 것에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암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태도 이걸 이제 점수를 한번 매기시자면 뭐 1에서 10까지 몇 점이나 좀 주시겠습니까? 참 빵점이라고 빵점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해도 네. 이 건강 문제로 보면은 뭐 굉장히 무식하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 박사님께 빵점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자, 지금부터 한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암에 대한 인식 가장 염려스러운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이거 첫 번째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
이제 한국 환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의사들은 절대 그걸 답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사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그걸 물어본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환자들, 뭐 서양의 환자들은 다르다고요? 미국 환자들은 우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없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해결 방안. 큰 차이네요. 네. 제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 그래요? 저 암이군요. 제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성격마다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하.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What? What? I'm cancer? No! What can I do?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화내는 사람보다 제가 그 32년이나 있는 동안에 미국 환자나 가족들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희한하네. 이렇게 시작된 질문과 또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암을 어떻게 치료해 가는지 또 어떻게 방해해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요. 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환자분들은 마치 그 암뿐만 아니라 어떤 병인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 어려운 병들이 꼭 자기에게만 마치 어떤 벌을 받아서 자기에게 생긴 것처럼 뭐랄까 받아들일 때 받아들일 때 아주 그냥 억울해 죽어요. 다른 사람은 왜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도가 아주 그 서양 사람들과 엄청나게 달라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느 이제 개인마다 그런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이 미국 환자들은 마치 그 암을 그냥 일반 만성병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환자들은 이게 마치 그냥 끝장나는 무슨 병처럼 생각해가지고 모든 자기 하던 일을 다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미국 환자들은 거의 죽는 날까지 자기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아주 크게 다른 점인데 암을 대하는 태도들이.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해도 120살 이상을 살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듣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왔구나, 제가 만난 한국 환자들을 보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맞는 말씀. 그리고 이게 영원히 살고 80이 된 환자도 그저 그냥 몇십 년을 살 걸 생각을 하고 그냥 치료가 안 되면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환우분도 계시고 가족분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 지금 이 말씀들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깊이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비교 대상이 이제 한국인과 서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왠지 자꾸 한국인을 옹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꼭 참고 우리의 태도를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 한국인의 암 생존법 제대로 알아야 산다. 암은 뭐뭐 병이다. 예. 암은 무슨 병이다. 암은 죽을 병이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유, 암은 죽을 병이다. 큰일 난다.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암은
그냥 병이다. 골치병이다. 그러니까. 골치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골치병이다. 자, 실제로 이 네모 안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암은 정신병이다. 전신병이다. 정신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다 있어? 그 암을 국소병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많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암을 대하는 것에서 보면은 그 암이 마치 어느 한 군데서만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암은 위암 그러면 위만 문제가 그렇죠. 생긴 걸로. 네. 네. 근데 그 암에 그 이제 발생하는 걸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저 세포가 제멋대로 막 증식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증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멎어가지고 퇴화 현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이 암은 규율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막 자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1cm 되는 암 덩어리 안에 세포가 보통 1조 개가 있습니다.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쪽에라는 뜻인가요? 암세포가요. 그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 하나하나의 그 세포 자체가 생물체예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고요. 네. 움직여. 그래가지고 임파선, 그러니까 혈관 이런 데로 이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일단 이제 혈관에 들어가면 몸의 전신에 이게 돌게 돼 있죠. 혈류를 따라서. 그런데 묘한 것이 이 돌아다니지만은 유방암은 유방이 자기 집이고 간암은 간이 자기 집이고 폐는 폐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서 계속 쉬어가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요. 예, 그러나 많은 세포들이 이게 돌고 있어요. 이 그렇죠. 말씀을 집 나간 암세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계속 들어오네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처음 그러면 듣는 그 말이에요. 암세포에다가 선생님 추적 장치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다른 쪽으로 못 가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는데 아직도 한국에 계시는 이 환자분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그 수술로 해서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외과 의사들한테 그냥 사정을 해요. 그런데 이 외과 의사가 이제 이 암은 아주 나쁜 거니까 이걸 수술해도 돌아다니는 세포가 다른 데다가 집을 또 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렇게 설명을 딱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의사한테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결국은 그걸 수술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왜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요. 그동안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수술이라는 건 그냥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다 못 잘라냈으면 방사선 쪼여가지고 지져서 이렇게 죽이고, 세포를 줄어들게 죽이든지 하고. 약하게 네. 시키고 이제 이런 것만 했는데 우연히 발견한 암이 유방에 있다든지 뭐 어느 조직에 있어서 그걸 다 자르면은 그 다음에는 암이 나선 줄 알았는데 그런 환자에서 6개월 1년이다가 여기저기 또 암이 생기고 해서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돌아다니는 세포들이 이제 자기 집을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다가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다가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 재발, 그 전이로 돌아가신 케이스인데요. 당시 58세에 아버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 하시다가 폐암에 있는 암덩어리를 그러니까 한쪽 폐를 떼어내면서 암덩어리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가 된 거구나 하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더 연명하셨어요. 그러다가
온몸에 갑자기 암이 다 퍼져서 결국에는 더 사실 수가 없게 됐는데. 그 맞습니다. 암이 전이 됐다는 건 다른 곳에 퍼졌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없앴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는 건 재발인데 이런 암들은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아주 그냥 이게 살려고 기를 써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변형시켜가지고 계속 그 유전인자가 변이 돼서 같은 몸 안에서 그래서 같은 약을 쓰면 절대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예후가 나쁜 거지. 지금은 1cm보다 더 적은 암이라도 조직을 띄어가지고 그 성분을 조사해서 그게 아주 악성암이다 하면은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돌아다니는 세포를 죽이든지 약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있는 부위만 띄어내는 것이 요새 가장 알맞는 치료예요.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조기 진단을 해야 치료가 쉬운 것입니다. 일단 재발하건지 퍼지면은 아주 그 악질적인 세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암 치료 효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아주 그 암 조기 진단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네. 정말 그 인상적인 게 그 암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밭이 될 수가 있고 암세포가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씨앗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신을 타고 그렇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전신병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암의 그것을 이해하면은 한번 진단하면은 거의 뭐랄까 계속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이제 지금은 암 치료를 잘 해가지고 좀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은 환자에게서 2개 이상 암 생기는 건 아주 흔하고 3개, 4개, 6개까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암은 어떤 부위에 국소적으로 거기에만 생겨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병이 아니라 전신병이다. 일단 생각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사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실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암, 뭐뭐 때문에 죽는다. 자, 무엇 때문에 죽는다? 치료 방법. 치료 방법? 잘못된 치료 방법. 치료 비용 때문에 죽는. 아, 비용의 문제.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발 전이 때문에 죽는다. 아, 이제 연결된 어떤 네. 말씀일 것이다. 한국인의 암. 이 사람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거 있죠 왜? 이게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라는 그 다른 변명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변명 때문에 죽는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자, 한국인의 암의 특성이란 말이죠. 한국인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지. 무지하게 걱정하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걱정하잖아. 근심 걱정 때문에 죽는다를 한국인의 암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유독 그 한국 환자나 가족들이 너무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근심 걱정을 해도 정말 이 이치 안 맞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들을 어떤 하시던가요? 걱정하냐면 이 여자분들은 치료하기 전부터 자기가 죽으면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까. 이것부터. 아주 걱정이죠. 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래서 못 죽겠어 나는 먼저. 진짜 그게 걱정이야. 근데 근심 걱정을 해봐도 그 치료에 또는 그 암의 진전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치료가 안 되냐 하면은
이 우선 근심 걱정을 하면은 우리 생리적인 현상으로 식욕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 것보다 다 굶어 죽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굶어 죽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굶어 죽어요. 네,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식욕이란 건 뇌에서 나오는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이 근심 걱정을 하면 글레린이 적게 나오고 반면에 렙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안 생겨요. 식욕이 떨어지고 또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 중에 아시다시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잠을 적당히 자게끔 돼 있는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해요, 기능을.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주거든요. 근데 수면제는 대부분 마약계통 약인데 이걸 주면은 위장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비어 있는데도 풍선처럼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충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막 기운 없어 다 죽어가면서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 위장에서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해야만이 그 음식이 이렇게 이제 갈아지고 또 흡수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 연동 운동을 시키는 신경이 근심 걱정은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고는 이제 연동 운동이 안 되니까 위에서 과잉으로 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산성 소화를 해보려고요. 네, 소화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 산이 그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이 산이 거꾸로 올라가요. 저 식도를 해서 목까지.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되면은 빈혈이 안 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빈혈이. 근데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면은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피를 응고시키는 건데 조금만 뭐 이렇게 여기저기 손에 다치고 하면 막 출혈을 심하게 하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뇌 안에서 출혈을 하는 건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해서 죽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혈소판이 떨어지고 하면은 치료를 일단 중지해버려요. 치료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1차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개월 했다 딱 쉬면은 이 암세포가 생물체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딱 하기 시작해서 일단 쉬면은 그 사이에 그냥 악질로 변해버린다. 아주 악질. 살아남으려고. 네,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퍼지기도 하고 훨씬 세포가 이게 악질이 돼가지고 약이 안 듣기 시작해요. 네. 정말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식욕 대단하거든요. 서양 환자들은 이렇게 암 또 항암 치료 중에 식욕을 그러면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들도 분명히 병에 대한 근심 걱정할 텐데요.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암은 만성병이다. 이제 이렇게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니까 만성병은 지금 어떤 병도 못 고쳐요. 근본적으로 못 고쳐요. 그냥 증세가 있을 때 좀 도우면은 괜찮고 좀 치료 안 하면 좀 나빠지고 뭐 고혈압, 당뇨 모든 병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환자들은 암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고혈압, 당뇨, 암, 나는 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만난 특히 한국의 환자들이 예외 없이 저한테 그 자기 암이 생긴 원인은 다 남 핑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핑계를 대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게 남자 같으면 대부분 여자 문제. 이게 그냥 가장 큰. 착하게 해야 돼. 복잡한 여자들 보니까 자식 문제,
무슨 뭐 이제 남편과의 그 관계 뭐 이런 거 가정과 이런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의 동시에 암이 오셨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게 극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 근심하시고 늘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아들 잘 될까, 네 엄마 이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간암 선고를 이렇게 받으시고도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지 않아. 학도에 어디 가서 간인 좀 구해와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가 수술을 하면은 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받고 결국 수술을 하고 지금 굉장히 요즘 당구 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어머님께서 네, 아, 두 분. 이런 둘이신데요. 스트레스가 주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머님 보고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콩팥 바로 위에 조그마한 부신이라는 데서 이제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림프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를 시작을 하게 되고 면역 세포들은 또 힘을 못 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또 암세포를 점점 더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암세포를 키우기도 하고 전이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근심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걱정을 해도 걱정이 안 없어지는데 걱정을 왜 할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걱정과 또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은 것을 바꾸면서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암보다는 오히려 영양 부족 내지는 이 감당이 안 되시니까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 저희가 알게 됐네요.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저는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특히 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치료 과정 이후라든가 굉장히 그 우울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암 환자에게서 보는 우울증이 그저 심리적인 것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로 해서 그 뇌세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온다. 그 항암제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느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전신의 혈관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이게 다 손상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요 앞에 전두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성적인 생각, 뭐 이런 판단 이런 걸 주로 하는 그 부분인데. 항암 치료를 해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두엽에서 있는 것부터 이 손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점점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탈모되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물론이죠. 이 피부 세포에 손상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게 암세포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힘든 치료라는 말씀인 거죠. 힘든 치료죠. 혈관 벽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게 많은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기보다는 혈관병으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죠. 환자의 우울증의 경우 저희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거야 이겨내야지 이렇게 보통 주문을 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독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혈관이 손상돼서 올 수도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환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가지고 환자를 다룰 때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다뤄야 그 환자가 말도 듣고.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그 안 먹는다고 옆에서 그냥 막 신경질을 막 내고 하니까 남자들은 되게 오기가 있어서 그런지 더 안 먹죠. 더 안 먹죠. 더 안 먹고 더 안 마시고. 암을 이겨내기 위한 생존법으로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또 병을 이겨내신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 계세요. 자,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멀리 전북 전주에서 올라온 유익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 우리 김 박사님 글이나 또 동영상 같은 걸 좀 즐겨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2001년 간암이셨네요. 네, 그래서 2001년도에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면은 깨끗이 낫는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간경화가 거의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폐하고 갈비뼈 전이가 딱 돼버린 거예요. 전이가 되는. 5cm가 발견이 됐는데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해봤자 희망이 없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별스런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이 병으로는 절대 죽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치의한테 찾아가서 수술 안 할 테니까 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예.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 18건 하고 퇴원하고 나서 정말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먹고 자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냥 묻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달 후에 가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는데 들어가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간만 잡으면 되겠다.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더 열심히 정말 바보가 되려고 바보죽 한 그릇 먹으면서도 1시간씩 걸렸습니다. 저는. 150번에서 200번씩 씹었습니다. 한 수저를. 혹시 당시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셨다고 했는데 당시 즐겨 부르셨던 노래는 어떤 게 뭐였어요, 어떤 18번? 게요? 저는 솔직히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저는 이제 그 죽을 먹을 때도 그 TV 앞에 앉아서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한 수저 떠놓고 2번 150번, 200번 씹으면서 상 두드리면서 어깨춤 추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 그럼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상 두들기면서 식사하시면서 춤을 추니까 저 인간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맞아.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좋았겠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식이요법을 이제 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요. 이 식이요법 이렇게 바보가 돼야 이렇게 즐겁게 살고 바보가 돼야만이 나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보나 그런 사람들은 암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웃음도 나고 춤도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그때 이미 포기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낫는다고 하니까 둘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은 마음은 이렇게 막 웃음이 나고 춤이 안 나오지만 막 둘이 같이 그냥 웃고 미친 듯이 그냥 춤추고 웃고 같이 웃기면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정말 지금 뭐 김 박사님 감동하셨어요. 네, 정말 바보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둘이 엄청 진짜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좋은 아주 표본으로 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몸은 이 육체가 마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이게 정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뭐 활력소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끔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요. 암. 뭐 전신병이고 또 평생 갖고 있는 병이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인다. 그 자체가 지금 암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암을 좀 늦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주시겠어요? 아직도 암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 만성병, 못 고치는 병들의 많은 부분이 지금 한 15% 이상이 이게 유전과 관계돼 있어요. 유전인자.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어떤 암이 있다 하는 폐암이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자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상식이 많아지니까 담배 피면은 폐암에 더 잘 걸린다 하면 담배를 피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유전 인자를 잘못된 것을 타고났다 해도 반드시 암은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위험성 확률이 높다는 거죠. 첫 번째, 암 네. 이렇게 대비하라. 가장 중요한 게 암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 그렇죠.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그게 우리 몸에 맞게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을 해야 돼요. 건강식. 그러나 환자들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양식을 해야 돼요. 그 부족한 그 영양분을 채워야지.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을 해라. 그리고 암과 싸워야 하는 사람은 영양식을 해라. 그런데 여기서 꼭 피해야 할,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과의 동거 시대에 한국인은 어떤 방법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명의 김희신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여기 식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열어주실까요? 첫 번째 열어주실까요? 안 보여, 안 보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삼겹살 완전 좋아하죠. 어제도 먹었는데. 오겹살, 어우, 오겹살까지 완전히 완전히. 어제도 먹고 정말 맛있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삼겹살인데 이걸 피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왜? 제가 한 5년 전부터 삼겹살을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뭐 삼겹살 다이어트까지 맞아요, 방송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겹살이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를 좀 상세히 말씀드려야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 전에 네. 한 분이 몹시 슬퍼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좀 위로를 저는 해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박사님을 뵙고 암을 이겨내는 방법, 어떻게 암과 같이 동반하면서 이걸 낫게 하는가 너무너무 감동했는데요. 갑자기 이 삼겹살을 딱 나오면서 이렇게 가혹한 이 순간이 있을까? 삼겹살로 저 죄 없는 유지해왔는데. 삼겹살을 왜 거기다 담아놨을까? 내가 마치 불판에 올라가고 싶은 듯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아. 근데 지방질에 되게 이제 포화 지방질과 불포화 지방질이 있는데 이 포화 지방질이 주로 이제 고기 종류에 있는데 고기 종류에서도 이제 이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데 이 기름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이 지금 많은 암들이 이게 염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담배보다도 훨씬 나쁜 거예요. 살코기는 괜찮아요, 그러면요, 박사님? 살코기.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흰 비계를 떼내고 살코기 자체는 훨씬 낫죠. 그러나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안에 심줄 이런 거 안에 그 포화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꼭 먹고 싶은 분들은 포화된 기름이 적은 이제 오리고기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흡연보다 나쁘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양질의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오리고기나 살코기는 이용하시지만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위는 좀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삼겹살부터 나오면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도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피해야 할 두 번째 식품입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식품입니다. 아우 흰쌀밥.
설탕이 있고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설탕이죠. 설탕. 뭐 맛보신다. 설탕이에요. 아니 그 두 가지는 정말 그 두 가지는 제가 집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배국 같은. 야 세상에. 달디 단 음식들인데 두 가지 다요. 그렇죠. 이 흰쌀밥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온통 성분이 설탕이에요. 이게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은 이걸 분해시키는 그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늙으면은 누구든지 대개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은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그런지 당이 점점 혈당이 점점 높아가요. 누구든지. 근데 항암 치료를 한 사람은 그 항암제가 전 몸에 다 퍼져서 손상을 주니까 그 췌장에도 손상을 줘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하면 반드시 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제 항암 치료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혈관병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선생님,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흰쌀밥에다가 김치에 이렇게 구워갖고 삼겹살 싹 싸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 박사님은 한 번도 그거 잘 안 드세요? 잘 안 드세요? 왜냐면 이제 먹기는 조금 먹죠.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게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드시니까 이게 맛있으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적당히 먹고 자기 몸에 맞게 체격이 큰 사람은 조금 더 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게 맛있는 건 막 이게 그냥 제한이 없이 막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로운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박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이 입에서 한 30초만 즐거워요. 30초에서 1분 정도 즐겁고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30년, 50년 고생시킵니다. 박사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국인의 암 생존법 오늘 김희신 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잘 적용을 해서 암을 극복하신 몸신을 또 오늘 모시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항암 요리 전문가로 거듭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몸신을 모시고 또 특별한 밥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절에서 며칠이 할 만하게 잡혔어요. 사기로. 40대 초반 준비 없이 맞닥뜨린 말기암. 지금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음식에 들어갈 양념을 넣을 건데요. 뭐예요? 뭘까? 우엉? 도라지? 새우젓, 페루젓. 대파, 양파. 이렇게? 몸신이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이것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인생에서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암 환자에서 항암 요리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오늘의 몸신을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암을 이겨낸 황미선 몸신. 아주 멋지게 두 분이 커플룩을 네. 잘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십시오. 저는 2002년도, 2004년도 두 번의 암을 극복하고 현재는 아주 깊은 산속에서 항암 요리 전문가로 아름답고 맛있고 또 행복한 음식을 짓는 황미선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황미선 씨 밑에는 몸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부군께서는 아래 이름표가 아직 가려져 있단 말씀이죠. 저는 한번 알아요. 떼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남편. 확인을. 아내 살린 사랑꾼 남편입니다. 네. 야, 아우 정말 부럽네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명을 갖게 되셨는지 남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암을 투명할 때 사랑으로 또 음식으로
옆에서 많이 그 1등 공신 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1등 공신으로 했을까요?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뭐 많이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집사람은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도 하고 또 뭐 보험을 받았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맙죠. 저희가 앞서서 이제 김희신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암입니다. 이렇게 병기가 깊습니다. 이랬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대체로 저는 뭐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 근심과 좌절로 많이 힘들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황미서 씨는 그 초기에 좀 다르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같은 마음이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력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는 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는 큰 아이는 고3이었고요. 아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늦은 생일로 5학년인데 늦둥이. 늦둥이였어요. 남편한테는 늦둥이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았었는데. 아니 두 분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신다고 또. 어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암 병기가 너무 깊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미 병원에 찾았을 때는 제가 만져서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림프절에서 며칠이 할 만하게 잡혔어요. 림프절까지? 근데 큰 병원에 찾으니까 당신은 지금 상당히 병기가 깊은 것 같다. 장기 쪽에도 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몇 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3기 시에서 이제 4기로 거의 이제 장기 쪽으로 갈 그런 상태에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림프절이 종종 뭉쳐 있더래요. 28개를 제거했는데 28개요? 예. 모여 있어. 예, 모여 있는데 그냥 수술 다 끝나고 처음에 그 주치의 만나니까 정말 위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옆에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었었는데 항암제를 한 대 딱 맞으니까 내 의사에 관계없이 그 우울증이나 내지는 조울증 환자처럼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어떠한 세포, 어떠한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붕괴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식염수로 입을 잘 헹궈내더라도 정말 최악의 상태로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구강 내에서만 그러겠어요. 항문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암 걸리기 그 체중이 55kg였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한 뭐 거의 10kg는 아니더라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눈썹 하나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빠져버리고 너무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 손톱이 전부 다 까매지더니 붕 뜨더니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다 10개가 다 빠져버려요. 수국의 발톱까지. 항암 치료가.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기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모진 생각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죽으려고 그랬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막 편지 썼어요. 유서를. 왜 그러냐면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고3짜리는 받아들이겠지만 작은 아이가 나를 무척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아빠랑 둘이 이렇게 나가는데 15층에 사는데 이렇게 문을 쫙 열고 이제 그 높이가 얼만큼 되려고 딱 문을 열었어요. 고통이 심하시니까. 그런데 그 밑에 애가요. 제가 문을 열으니까 저 이렇게 잘 가라고 하는 줄 알고 저를 딱 쳐다보고 서 있는데 갔다 오면은 앰뷸런스 올 거고 아기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아이고. 저도 조금 전에 약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뒤돌아 생각해서 15년 전을 제가 뒤돌아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참 잘했구나. 끝까지 했구나. 아니 그 힘든 시기를 겪으신 게 어쨌든 정말 남편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거기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체중도 너무 많이 빠지고 심신이 이제 지치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까 남편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내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묵은지 있잖아요. 묵은지를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된장 좀 풀고 해서 그걸 지져오면은 밥을 먹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어디서 해갖고 와요? 사람들이 다 들어간 그 아파트 그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가스바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요. 예, 그 아파트 사이가 좀 컴컴하잖아요. 좀 창피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 지져가지고 나이가 먹기 좋을 만큼 레시피를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아니 왜 거기서 하셨어요? 집에서 하지 않으시고? 냄새가 배니까. 본인이 그 뭐 물만 먹어도 토하고 네. 이런 판국인데 음식 생각만 해도 지금 막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라면은 그 음식 전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많이 주고 그래도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토하는데도 이게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30%는 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드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생명의 음식이네. 어떻게 해줬는지 상상이 되네요. 끓인 음식들은 냄새가 더 그 나잖아요. 그 고유의 그 음식들이 더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시켜가지고 이제 밖에서 식혀야 돼요. 그 냄새가 벌써 통로에 올라오면 냄새가 나니까요. 그냥 그 물에다 식혀가지고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식혀가지고 그다음에 냄새 안 나게 비닐로 싸가지고 바로 또 못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묵은지 지진 거를 시원하게 냉채처럼 해가지고 그건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드실 때마다 이렇게 밖에서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내분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뭐 저희 집사람은 평생 동안 저한테 밥을 해주고 그거 하는데 이게 뭐 잠깐 동안인데 그걸 못 해준다는 이거 말이 방송 나가면 됩니까? 우리 집에서 볼 텐데. 큰일 났네. 아 사실은 뭐 주실 때 음식만 주시지 않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말을 곁들이셨대요. 예. 뭐라고? 아 남편이 뭐라고 한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세 번째는 오죽하면 제가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는 당신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대요. 시간은 흐른대요. 그런데 낮 시간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는데요. 밤 시간이 난 진짜 그렇게 길을 수가 없어요. 8시간, 9시간이요. 정말 그냥 외롭고 고독하게 기른 게 아니라 계속 넘어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아프면서 시간만 있으면 적었어요. 이 음식 해서 나중에 알려줘야지 우리 환우들한테. 내가 대기 시간에 알려줘야지. 그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거는 저는 완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꾸준히. 예. 정말 가족의 남편, 두 아들, 주변 사람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키우는 강아지조차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벌써 딱 나오면요. 운동복 차리면 딱 나오면 먼저 앞장서요. 참 의지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저는 운동으로 그 많은 약들을 다 끊었거든요. 지금 현재 약 하루로? 하나도 안 먹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2만 보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2만 보? 예. 2만 보면 그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해요.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들으셨어요, 김 박사님. 아, 사실 아내가 아플 경우에는 남편의 외조가 정말 절대적이지만 또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렇죠. 참 감격적인 스토리인데 우리 몸이 그렇게 묘하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육체적인 치료만 해서 우리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건 가족의 사랑, 가정의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이 그런 이제 정신적인, 영혼적인 이런 건강을 서포트하니까 육체적인 물론 치료도 잘하겠지만은 이게 완전히 이제 건강을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표본 예진.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중에도 나 이거 좀 적었다가 우리 환우들한테 뒤에 있는 환우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고 하고 메모를 하실 만큼이었는데 그 열정으로 지금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한 항암 요리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4년간 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황미선 몸신의 항암 요리 같이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죠. 구강 내에서만 그러겠어요. 항문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두 가지 암을 극복. 지금은 항암 요리 연구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몸신. 생명의 음식이네, 생명의 음식. 양념면이 몸신의 요리에 들어가는 특별한 이것. 자,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몸신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남편이 해준 이 음식이 도움이 됐다는데 황미선 몸신의 암 이기는 밥상. 그대로 있는 거야. 딱이야. 잠시 후 만나봅니다. 직접 암을 극복해낸 당사자로서 이제는 항암 요리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황미선 씨의 항암에 좋은 요리를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음식에 들어갈 양념을 넣을 건데요. 네. 일반 사람들은 양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약자, 염염자를 써서 양념을 할 거예요. 아니 뭘 먹지 말라고 그럴까봐 굉장히 섭섭하고 불안했었는데 먹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넣어서 먹어라. 양념이 아닌 약념. 이게 칠한 얘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죠? 약념이? 만드신 말이죠? 그렇죠. 음식의 그 본연의 이제 맛이 나무를 한다 그러면 풀이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양념을 넣어야 간이 나고 맛이 있잖아요. 감칠맛이 나고. 제가 또 이렇게 항암 이후에 독이 많이 쌓인다는 걸 알았어요. 항암할 때 혀에 아무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톡톡톡 쏘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독소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터득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이거는 이렇게 지천에 채이는 게 이거였거든요. 지천? 지천에 채이는 이걸로? 이제 흔한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염은 무엇인지 보여주시겠어요? 물인데요? 글쎄, 무슨 육수처럼 보이는 게 딱 있는데 보니까 약염1 해독 영양소입니다. 지금 뭐 색깔로 보면 뭔가 쭉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은데요. 옥수수 수염차. 이게 저 코를 살짝 갖다 대면 지금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익숙한 그런 맛인데 지금 여러분들 작은 잔으로 이렇게 익숙한 어떤 냄새가 나죠? 하나는 이 알겠습니다. 냄새는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예요. 예. 이거는 무슨 약초나 약품이 그게 아니라 어촌에서 나는 그 새우젓, 멸치 말리는 뭐 이런 거? 그 향인데요. 제가 보기엔 뭐 멸치라든가 이런 그 어페루 쪽에 이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국물 내는 예, 국물 내는 게 들어갔는데 실은 그것만 들어간다면 비려서 이거 국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 분명히 이 국물을 잡아주는 약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대파, 양파 뭐 그러니까 이런 뭔가 것들을 약재가 잡아준다는 그게 뭐냐고요? 그걸 맞추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니면 제가 만든 네. 그게 뭐예요? 맞아요. 여기에 그냥 약염인데 그것만 넣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예. 뭐예요? 그렇다면 항암 요리 전문가가 택한 그 핵심 재료는 무엇일지 확인을 해볼까요? 궁금하네. 뭐예요? 뭘까? 우엉? 뭐 약간 도덕 같기도 도라지? 해서 도라지. 혹시 아세요? 잔대래요. 잔대가 뭐예요? 잔대구나. 봤는데 이게 잔대가 뭐야? 굵은 데도 있고 잔대도 있고 중간 데도 있고. 중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봐서 잔대가 이게 뭐야? 뭐지? 더덕처럼 생겼고요. 뭐예요? 어머 막 칙칙? 향이 있어요? 약간 더 그냥 더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잔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는
이 잔대라는 잔대가 뭐지? 이 재료 자체를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한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잔대는 뭐 한의사들은 사용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잔대는 우리나라 그 산과 들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도라지과의 식물이에요. 도라지. 잔대를 한의학에서는 사삼이라고 부릅니다. 사삼. 사삼. 삼이란 이름이 들어가죠. 이제 인삼, 현삼, 고삼, 단삼에서 사삼까지 해서 5가지 삼이다, 오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삼이란 이야기는 몸에 좋다,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자양강장할 수 있다는 이런 이름의 의미가 되고요. 특히나 이 사삼은 보통 더덕을 사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더덕은 양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삼과 더덕은 좀 다른 거고요. 이 사삼은 호흡기 질환에 가장 많이 썼습니다. 오래된 그 기관지염이라든지 염증에 이제 효과도 있고요. 또 마른 기침, 호흡기에 부족한 체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실제 이 잔대 뿌리에 들어있는 주목해야 될 성분은 바로 사포닌입니다. 이 사포닌은 보통 인삼이라든지 더덕에 있는 그 쌉쌀한 향이 나는 그런 성분을 사포닌이라고 하죠. 이 사포닌은 항암 작용이 뛰어나서 우리 몸속에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몸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 그 잔대 뿌리에는 셀레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셀레늄이 하는 기능의 경우에는 또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그런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 활성산소도 잡아주니까 바로 해독에 가장 뛰어난 그런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알고 드셨던 건가요?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제가 치료를 다 했잖아요. 이제 내 관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정보를 믿고 안 하고요. 직접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예, 그 중에 그 잔대라는 그 약뿌리가 해독에 좋다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양념으로 이제 많이 활용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해독 영양소입니다. 해독 영양소 만드는 방법.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 음식을 만들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자, 해독 영양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익숙히 저 국물 낼 때 쓰는 재료들이네요. 북어가 있고요. 북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잔대, 다시마, 그다음에 멸치. 멸치요. 멸치. 북어가 들어가네요. 북어 예. 이유가 있으세요? 북어는 단백질 공급도 많이 되고 네. 또 우리가 술 꼭 할 때 해독 때문에도 해독이죠. 먹잖아요. 네. 예. 저 때는 단백질하고 이제 해독 때문에 넣으시고요. 통째로. 예. 통째로 넣으시고 멸치는 과정이 보이네요. 물 한 3리터예요. 멸치 한 투명하게. 40마리 넣으면 돼요. 3-40. 넣으시고요. 중 정도의 멸치 정도예요. 예, 예. 그냥 멸치. 그다음에 다시마. 그 멸치 똥 뺀 겁니까? 네. 네. 잔대는 한 5뿌리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 버리시지 말고요. 한번 우려내서 이게 다 안 우러나요. 40분 해서는. 와. 다시 한번 건조시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2-3번 우려 써도 돼요. 2-3번. 예. 잔대는 보니까 특별한 맛이나 향은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아무 향이 없어요. 희한하다.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예, 우려내세요. 그래서 이제 면보에 예쁘게 걸러가지고 이제 쓰시면 돼요. 국내 한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한 결과요. 잔대 추출물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더라는 효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 중에 자궁암하고 유방암, 그다음에 간암, 폐암 이 4가지 암세포에 잔대 추출물을 투입했더니 바로 자궁암 세포에는 80%, 그다음에 간암 세포에는 75%, 유방암에는 66% 순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영양소 하나 만들어놨더니 든든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요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요리 살짝 짐작이 가는 게 재료가 있어요. 묵은지가 나왔어요. 묵은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군 되시는 박우삼 씨가 그 어두운 아파트 바깥에서 그 가스불 해서 하셨다는 그 음식을 이제 해주실 텐데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묵은지 지짐? 예. 네. 된장.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묵은지 지금 씻어서 보관하셨네요. 예, 묵은지는 집에 다 어느 집에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저를 해줄 수 있었던 게
이거 금방 담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예. 야, 그런데 맛이 생긴단 말이죠. 예. 하하. 그 맛은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한쪽을 깨끗하게 물에 씻은 다음에요.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 길게. 예, 예. 너무 크면은 또 화나분들이 짜증을 또 금방 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육수를 좀 넣으세요. 영양소 살짝 잠길 정도. 저는 이 김치를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된장 있잖아요. 이렇게 좀 조물조물 풀어서 예. 된장찌개처럼 되겠네요. 된장 맞아요. 들어간 게 또 별미일 것 같아요, 여기에. 왜 된장으로 하실 생각을 하신가? 고추장도 괜찮잖아요. 맵잖아요. 좀 자극적이야. 튀김이니까. 너무 안 어머니잖아요. 네, 얘기 듣지 마세요. 예. 조금 전에 그 왜 된장이 좋은가 이걸 질문하셨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이 된장, 청국장이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 안에 유산균을 비롯해서 좋은 균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콜라이라는 걸 비롯해서 아주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항생제를 우리가 자주 쓰든지 항생제, 술을 잔뜩 많이 마시든지 하면 이 좋은 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들의 그 균형이 깨지면은 비타민이 젤로 흡수가 안 돼요. 이걸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 유산균을 충분히 증폭시켜야 되는데 이 아침에 요거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된장, 이 발효된 음식들, 청국장 이것을 먹어야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보리밥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바깥분이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바로 그 묵은지 지짐이 완성이 됐습니다. 암을 극복하게 도와준 몸신의 양념 첫 번째, 해독 영양수를 만들어 볼까요? 해독 영양수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북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으로 넣는데요. 국물용 멸치 30-40마리와 손바닥 크기의 다시마 5장, 잔대는 말린 것으로 5뿌리를 넣어주세요. 이제 40분 정도 우려낸 뒤 국물만 걸러주면 약이 되는 양념, 해독 영양수 완성! 이번에는 해독 영양수를 활용! 몸신을 위해 남편이 만들어줬던 정성 가득 묵은지 지짐! 해독 영양수 묵은지 지짐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묵은지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냄비에 묵은지를 넣고 해독 영양수를 묵은지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여기에 저염 된장 1큰술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일반 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마와 멸치를 첨가해 중불에서 자작하게 졸이면 약이 되는 양념이 듬뿍 들어간 묵은지 지짐 완성! 이번에는 해독 영양수를 활용한 애호박 송이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애호박 송이볶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먼저 애호박은 반달 썰게 해주세요. 애호박에 소금물을 뿌려 15분간 절인 뒤 손으로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 볶을 때 노랗게 색이 변하는 것도 막고 씹는 맛도 더 살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손으로 찢어서 준비해주세요. 달궈진 팬에 절인 애호박, 송이버섯을 넣고 들기름 약간과 해독 영양수 2-3스푼 정도를 두르고 볶아주면 완성! 해독 영양수 활용 팁! 준비한 재료에 물을 1리터 넣고 끓인 해독 영양수는 나물 무칠 때 넣어주고 물 2리터를 부어 만든 해독 영양수는 조림이나 찜용으로 물 3리터를 넣고 끓인 해독 영양수는 국이나 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독 영양수를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암을 극복한 약념을 만나고 있습니다. 황미선 몸신의 두 번째 양념을 만나보도록 하죠. 이 안에 있나요? 네. 네. 양념 깍두기 이렇게 있는데 평범해 보이는 이 깍두기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두 번째 양념을 만나보도록 하죠. 이 안에 있나요? 네. 네. 양념 깍두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환우들이 이걸 드실 수 있나요?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눈으로 보기에는 자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깍두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 앞에 왜 젓가락이 있을까요? 맛보시려고. 맛을 있는 네. 거죠. 뭐 저희가 요즘 또 무가 아주 좋아서 깍두기가 너무 잘 익었어요. 막 침이 쭉 하고 나왔거든요, 양쪽에서. 저 씹는 소리 봐. 아삭아삭아삭. 아작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뭘 넣었길래? 아니 맨입에 깍두기만 먹어도 그러게요. 네, 달라요. 정말 맛있고 그다음에 쉬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짜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짜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딱 맛있는 것을 살짝 주는데 저는 이런 맛을 좋아해서 근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기에는 정말 그냥 맛있는 깍두기 맛이라서 저희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짤 것 같거든요. 왠지 모르게 깍두기 하면 소금에 또 절여야 되니까 저기에다가 좀 약간 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구마 같은 거를 섞어서 약간 전분도 약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뭔가에 좀 약간 그 염도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이걸로 볼까요? 동시에 한번 여시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더해진 게 이거는 이거 들깨죽. 깍두기에 들깨죽. 들깨죽? 저희가 보통은 이제 풀을 씻어서 넣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안 하기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순댓국 식감이 들깨죽을 옆에 있는 얼마나 거죠. 진하게 이렇게 내셨는지. 아이고 세상에. 들깨죽. 그렇게 많이 드세요? 원래 입이 커. 이 사이에 껴서 진짜 들깨 안 아끼고 그냥 팍팍 넣으셔가지고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데 이 자체로 맛있는데 이것을 약염으로 쓰신다는 거니까 기가 막힌데요. 이거 들깨죽을 넣고 깍두기를 만든다는 건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희 고향 쪽에서는 해요. 사시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장무 있잖아요. 그 잎이 네네네네.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들깨죽을 쓰세요, 어머니가. 이 들깨 좋죠. 네. 암 환우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우리 황미선 몸신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들깨에 들어있는 성분 보면은 지방이 50%, 단백질이 20%인데요. 그 지방이 주로 어떤 게 형태가 있냐면은 알파리놀렌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혈관벽의 염증 작용을 줄여주는 효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혈관 청수부 역할을 하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죠. 김치 깍두기에 넣는 들깨죽은 정말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혈관 속에 염증 물질인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걸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들깨나 들깨 기름, 들기름이죠. 이걸 가지고 암 연구를 했더니 암세포의 발생도 줄여주고 또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연구는 이 암세포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세포한테 이 알파리놀렌산을 넣었더니 암세포 증식이 확실히 억제된다라는 것이 확인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깍두기 담그는데 어떻게 들깨죽을 활용하게 될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깨죽을 만들어야죠. 네네. 들깨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들깨, 쌀가루, 예. 쌀가루고 이제 물 필요합니다. 자, 얼마나? 생들깨. 네. 예. 들깨. 근데 그 들깨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갈면 되는데 왜 찹쌀가루를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중간에 넣어주냐면요. 이 찹쌀 가루가 굉장히 그 입자가 고운 게 있는데 죽을 끓이면요 따로따로 넣어요. 거실거실한 게 보이는 거 봤죠, 예, 맞죠. 입자가. 예. 그래서 저는 중간에 넣고 만약에 죽을 빨리 빠른 시간에 김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넣어버려요, 제가 그냥. 그럼 아주 넣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잘 갈아져서 한우들이나 또 일반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잘 먹을 수 있어요. 예. 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거죠. 지금 아주 좋은 냄새가, 좋은 향기가 스튜디오 안에 그득한데요. 네. 이제 이걸로 저희는 깍두기를 만들 겁니다. 아까 제가 맛봤던 그 맛있는 깍두기. 여기. 지금 고춧가루까지 해서 넣으셨고 일반적인 김치 양념을 넣으셨어요. 똑같이 넣었어요. 근데 다른 게 이제 죽이 좀 다르죠. 아, 이쁘다. 색이 물들기 시작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들깨죽을 넣은 김치 깍두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몸속 혈관 청소해주고 염증도 막아주는 두 번째 양념. 들깨죽을 활용해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어 볼까요? 들깨죽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먼저 믹서기에 생들깨 3스푼과 물을 1컵 정도 넣고 갈아주세요. 여기에 찹쌀가루 2스푼을 더해 조금 더 갈아주고요. 그 다음 냄비에 붓고 약한 불에서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죽을 쓰면 되는데요. 김치용 들깨죽은 점성이 거의 없도록 묽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들깨죽 외에는 일반 깍두기 만들 때와 같은 재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는 깍둑 썰기에서 소금에 절이고 쪽파는 4cm로 썰어서 준비. 들깨죽 2스푼,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6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멸치가루 1스푼,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주고요. 절인 무에 쪽파와 만든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들깨죽 깍두기 완성! 자, 오늘 항암 요리 전문가 몸신께서 직접 본인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살린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념 음식이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저기 몸신 주치의께서 이렇게 젓가락 들고 제일 앞줄에 서 계신 건 처음. 이제 먼저 어떤 거 드시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 깍두기요. 아유, 맛있습니다. 좀 전에 정은아 씨가 드셔보시고요. 워낙 맛있게 드셔가지고. 자, 한 번씩 다 드셔보시고요. 와, 아삭아삭. 박사님 어떠세요? 이 깍두기 지금 고향의 그 맛 나십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새우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제 고향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보니까 역시 우리 고향의 입맛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미선 몸신의 고향의 입맛을 찾으신 것 같고, 이 깍두기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상 먹었던 음식들이고 초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입맛이 돌아올 때는 가장 그래도 입맛을 살리는 음식이 깍두기거든요. 이 깍두기에 그래도 들깨를 넣어서 좀 더 영양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실은 이 나머지 음식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이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서 먹던 그런 음식을 가지고 아마 몸을 추스렸나 봅니다. 드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근데 나는 이런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묵은지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거 호박볶음. 그 향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왠지 딱이야. 이 음식에는 두 손으로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딱이야 내 입맛에. 저는 이제 네. 황미선 씨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서 느낀 게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무서운 질병, 굉장히 공포스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김은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이라는 질병을 갖다가 너무 걱정 많이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 암 환우들이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예. 암 투병을 하시는 분 또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험자로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암은 아까 김은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심 격정의 병이라고. 투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암의 정복은 저처럼 걸려가지고 2번의 암을 완치하는 게 극복이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암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와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정보를 또 특별한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명예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 의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적인 거, 약이나 수술이나 뭐 방사선 이런 걸로 육체를 다루지만은 그 환자의 마음이라든지 정신 또 영혼 이런 것은 본인뿐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그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니까 암 환자들도 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암 치료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미애 씨, 김학도 씨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가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특집의 건강 주제 AK 테스트. 무릎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과연 내가 스트레스가 정말 있는지 AK 테스트로 AK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진짜. 2번만 문제. 나온다. 대박. 그러지네. 문제 보시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턱관절하고 발은 전신 구조의 균형을 다 비틀어요. 이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가 현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 보세요. 가까이 보세요. 어머, 저렇게 차이가 있는구나. 열을 올리는 음식이 있고 열을 내리는 음식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분한테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힘. 아까 전립선이 약했잖아요. 안 좋다는 건가요? 예,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 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